반갑습니다. 시인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시 창작 강의 두 번째 주제인 소재와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를 쓸 때 좋은 소재나 제재를 선정하는 것은 좋은 시 제목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좋은 소재나 제재는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별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음식 맛이 좋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음식 맛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번 구매한 재료들을 제때제때 소비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집에서는 한번 구매한 재료들을 며칠 동안 나누어서 사용하다 보니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결국 음식 맛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 창작에 있어서 소재와 제재에 좋은 소재와 제재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를 쓰는 데 있어 좋은 소재와 제재를 잘 선정해서 시를 쓰면 마치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별다른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소재와 제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좋은 소재와 제재를 사용해서 시를 쓴 대표적인 작품 두 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소재와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재란 뭐고 또 제재란 뭐냐? 먼저 소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란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문학작품에서 소재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재료가 모두 소재이다. 소재는 언어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사물이나 관념적인 것도 있다. 이 경우 중심 소재와 보조적인 소재가 있을 수 있다. 소재를 보통 다른 말로 글감이라고 부른다. 글감이란 글을 쓰는데 바탕이 되는 모든 재료를 말한다. 글감은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많다. 가령 일기를 쓸 때는 오늘 겪었던 일이, 설명문을 쓸 때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편지를 쓸 때는 읽는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글감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일기를 쓸 때는 오늘 하루 동안 자기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글감이 되는데 그 글감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쓰면 한 편의 일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작품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소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작품 안에는 여러 개의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작품을 대표하는 소재를 우리는 중심 소재라 부르고 그 중심 소재를 도와주는 여러 소재들을 보조 소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제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재란 문학작품의 바탕이 되는 요소로서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한 구체적인 재료를 말한다. 제재는 수많은 소재 중에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 사용된 재료이기 때문에 막연한 소재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모든 소재가 다 제재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제재는 작품에 활용되는 일반적 글감인 소재보다 더 구체적인 대상이다. 소재가 자연적인 데 반하여 제재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에 주제적 의도가 가해질 때 비로소 제재로 된다. 따라서 소재가 훨씬 광범위하고 제재는 소재보다는 좁은 범위에 드는 의도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소재는 보통 제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맨 먼저 주제를 설정한다.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먼저 정하고 그 주제를 낳기 위해 동원되는 대표적인 재료나 근거 등을 모으는데 이것이 이른바 제재이다. 그러니까 제재가 특수한 사항이나 경우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주제는 이러한 제재의 속성을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하여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소재와 제재를 구분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그 차이점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둘의 차이점을 구분한다고 해서 시를 창작하는데 큰 도움을 받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재와 제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재와 제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소재와 제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두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일찍부터 우리는 믿어왔다.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닮았으리라고. 말하고 싶은 입과 가리고 싶은 성기에 왼쪽과 오른쪽 또는 오른쪽과 왼쪽에 눈과 귀와 팔과 다리를 하나씩 나누어 가진 우리는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을 견주어 저울과 바퀴를 만들고 벽을 쌓았다.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자유롭게 널려진 산과 들과 바다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형과 훈장과 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머리를 흉내내어 교회와 관청과 학교를 세웠다. 마침내는 소리와 빛과 별까지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고 이제는 우리의 머리와 몸을 나누는 수밖에 없어 생선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도다리의 몸뚱이를 산채로 뜯어 먹으며 묘하게도 두 눈이 오른쪽에 몰려 붙었다고 웃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오른쪽과 왼쪽 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도다리가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를. 김광규 시인의 도다리를 먹으며 라는 시는 수능이나 논술에도 출제된 바가 있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입시 학원에서는 보통 이 시를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성격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며 이 시의 특징으로는 인간과 도다리의 모습을 대비하여 비판적 시선을 극대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 대체로 쉽고 평이해서 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자신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주제의식도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시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가치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편향적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도다리처럼 나뉘어 있지 않는 하빌과 조아의 세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자신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왜 도달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의 마지막 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오른쪽과 왼쪽 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도다리가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를. 작가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오른쪽과 왼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도다리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다리는 가자미과에 속하는 해수 어류로서 원산지는 아시아이다. 한반도 남해, 일본 홋카이도 남부, 타이완, 중국 등 아시아 해역에 분포한다. 몸은 마른 목골이며 회색 또는 황갈색이다. 옆구리에 작은 안갈색 반점이 나있다. 생김새가 광어와 비슷한데 흔히 머리를 정면에 두고 봤을 때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는 것은 도다리, 왼쪽에 몰려있는 것은 광어로 구분한다. 해서 흔히 좌광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낚시 대상 중에 가자미만큼 종류가 다양한 것이 없다. 바다에서 배낚시를 하다 보면 10여 종 이상을 만날 수가 있다. 낚시인들은 이들 가자미 종류를 크게 가자미, 도다리, 광어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두 눈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광어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가자미와 도다리는 사실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술적 분류에 의한 도다리는 흔히 낚시인들이 부르는 이름과는 달리 그 모양이 전혀 다르고 비교적 먼 바다에서 어획됨으로써 시장에서 화르를 구경하기가 어렵다. 낚시인들이 흔히 도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문치 가자미와 돌 가자미나 범 가자미 종류들이다. 도다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 부화 직후에 어린 도다리는 보통의 어류와 같이 좌우대칭의 형태로 눈이 자리잡고 있지만 성장하면서 왼쪽의 눈이 머리의 배면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왼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때부터 몸의 오른쪽에 눈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몸 색깔도 점차 달라지는데 등 쪽은 안갈색 및 흑갈색으로, 배 쪽은 점점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년에서 언급한 도다리의 눈입니다. 도다리의 눈은 다 자랐을 때는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곳에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다리의 눈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좌우로 나눌 수 없는 눈을 가진 도다리를 소재로 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의 편협한 시각을 작가는 비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 도미솔.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됐다. 수금지하 목토천 해명의 끝별 명왕성은 난쟁이 행성
134340번이란 우주실업자 등록번호를 받았다.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한 남편은 지구에서부터 점점 어두워져 갔다. 명왕성은 남편의 별, 그가 꿈꾸던 밤하늘의 유토피아. 빛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별이 될 수 없어. 수평선 같았던 한쪽 어깨가 기울어 거의 하늘과 별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꿈을 간직한 소년에서 마법이 풀린 꿈이 없는 중년이 되어버렸다. 명왕성은 폐기된 인공위성처럼 떠들고 남편의 관절은 17도 기울어진 채 고장이 났다. 상처에 얼음 주머니 대고 자는 불편한 잠은 불규칙한 삶의 공정 궤도를 만들었다. 이제 누구도 남편을 별이라 부르지 않는다. 알비스럼, 낙센 F정, 니소론정. 식사 후 늘 먹어야 하는 남편의 알약들이 그를 따라 도는 작은 행성으로 남았다. 남편을 기다리며 밝히는 가족의 불빛과 아랫목에 묻어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거의 태양계였으니 늙은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 딸을 빛밝은 곳에 앞세우고 그는 태양계에서 가장 먼 끝 추운 곳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노예처럼 일했을 뿐이다. 절룩거리고 욱신거리는 관절로 남편은 점점 작아지며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도 난쟁이 별로 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가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진다. 그가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그 길을 작아진 그림자만이 따라오는데 남편은 그 그림자에 숨어 보이지 않는다. 지구의 한 해가 명왕성에서는 248년. 그 시간을 광 속에 실어 보내고 나면 남편은 다시 별의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다. 명왕성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좋은 소재를 사용한 두 번째 작품으로는 도미솔 시인의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명왕성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병든 남편의 아픔과 고통을 시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왕성과 남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박남희 문학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미솔 시인의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는 태양계에서 퇴출당하여 우주 실업자가 된 명왕성과 실직한 남편을 절묘하게 비유한 우주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 시는 2006년 8월 24일부로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태양계에서 퇴출당한 명왕성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시의 모티브는 명왕성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서 가속화되어 온 중산층의 몰락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연관성이 크다.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퇴출당한 후 문학계에서는 오히려 명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명왕성을 소재로 한 작품집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명왕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패러디나 패스티시의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표절 논란의 위험을 노출되기도 한다. 도미솔 시인의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는 200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이기도 합니다. 명왕성이라는 좋은 소재를 통해 실직한 남편의 고통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심사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보내온 많은 시들을 읽었습니다. 다양한 시의 형식과 더욱 다양한 주제들 앞에서 심사위원은 고심하면서 오랫동안 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거르고 걸러 꽃들이 타오르는 이유
이유, 신원희, 꽃게와 발레리나 박세랑, 장롱을 열어놓고 박종인,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 도미솔 등 4편의 시를 최종심에 두고 또한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보내온 탄탄한 구성의 시들에서 오랫동안 시를 써온 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는 시가 갖는 힘과 긴 시를 흔들리지 않고 장중하게 끌고 가는 저력이 돋보이는 시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장롱을 열어두고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 구성이 결점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된 것과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이란 문제를 서정적인 문체로 제시하며 희망이란 메시지를 선물하고 있는 난쟁이 행성 134340에 대한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당선작과 같이 보낸 시들의 어떤 작품도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어 그런 신뢰가 당선자의 앞으로 활동에 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당선자 도미솔 씨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모든 응모자들에게 다음에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시를 쓸 때 소재 및 제재 선정의 중요성과 이를 대표하는 두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